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시댁 제사를 거부한 한 며느리. 그녀가 숨긴 진짜 이유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7년 결혼 생활 5천만 원 그리고 빈손. 지금부터 욕심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명절 준비 목록을 적고 계셨습니다. 한지에 정갈하게 적힌 제수 목록들. 대추, 밤배, 사과, 북어, 명태. 40년 넘게 지켜온 제사상의 품목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기도 닦지 않은 손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듯한 차가운 결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제사는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펜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함도 죄송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결혼 7년 차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제사를 빠진 적이 없었던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명절에는 사위 집에서 보내라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친정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니? 병원은 가보셨어? 뭐가 문제신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답은 점점 더 애매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시다면 며느리의 태도가 이럴 리 없었습니다. 더 다급하거나 더 걱정스러워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며느리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어떤 단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남편이랑 같이 친정 다녀오면 되잖아. 제사는 새벽이니까 그 전에 다녀올 수 있지 않겠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며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며칠? 추석을 친정에서 보내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도 친정 딸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이번에는 제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변명이 아닌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친정 어머님 건강이 우선이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든 명절 준비 목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40년 넘게 며느리를 맞이하고 또 며느리가 되어 살아온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서, 행동보다 눈빛에서 먼저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방금 며느리의 눈빛에는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너 장모님 편찮으시다며?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와이프가 그러던데. 추석에 친정 가야 한다고.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뭐?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는 말 저는 처음 듣습니다. 모자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급히 아내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남아 찻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방에서는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그냥 친정에 가고 싶어서 그랬어. 뭐? 그럼 거짓말한 거야? 어머니한테?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그냥 핑계였어. 핑계? 제사를 빠지는데 핑계로? 당신 네 집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도 친정 부모 보고 싶으면 안 돼? 보고 싶으면 다른 때 가면 되잖아. 왜 하필 추석에? 나는 왜 맨날 당신 네 집 제사만 챙겨야 해? 나도 친정 딸이야.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7년 한 번도 불평 없이 시댁 제사를 챙기던 며느리였습니다. 언제나 웃으며 시어머니를 도왔고 시댁 어른들께도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 다녀올게요.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시어머니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시작된 것 같구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내 중심가의 한 법무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곧 다 내 것이 될 거야. 며느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추석 당일 시댁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며느리는 어딨어?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친정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친정에 갔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추석에 며느리가 친정에 가다니.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상을 차리며 계속 며느리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시작된 걸까?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가족이 겪을 시련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것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마중 나갔습니다. 5일 만에 보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장모님은 괜찮으셔? 응, 많이 좋아지셨어. 그래도 다행이네. 걱정 많이 했어. 응. 대답은 짧았고 눈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 장모님은 괜찮으시니? 예, 괜찮으십니다. 며느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도 남편에게 맡긴 채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불고기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많이 먹어. 친정에서 고생했을 텐데. 네.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는 듯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니? 친정에서 계속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 순간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며느리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응, 나야. 아니,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남편이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한 은밀한 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야? 친정엄마. 장모님? 뭐라고 하시던데? 그냥 잘 들어갔냐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통화할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친정과 통화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베란다나 화장실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친정이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자꾸 전화하시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딸 목소리 듣고 싶으시대. 하지만 며느리의 통화 내용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갈게. 응, 그것도 가져갈게. 걱정 마.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정 좀 다녀올게.
또? 지난주에 다녀왔잖아.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가 도움이 필요하시대. 집 정리하는 거 좀 도와드려야 해.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도와드릴게.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당신까지 올 필요 없어. 여자들끼리 하는 일이거든. 그래도 장모님 뵙고 싶은데. 다음에 와. 이번엔 바쁘니까. 며느리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주말 며느리는 큰 가방을 2개나 챙겼습니다.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친정에 가져다 드릴 게 좀 있어서요. 뭔데? 옷이랑 이것저것이요. 며느리는 대답을 얼버무리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얘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어머니. 내 와이프. 요즘 이상하지 않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친정에만 자꾸 가고 통화도 숨어서 하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조심해서 알아봐. 며느리가 상처받지 않게. 내 어머니. 하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며느리가 친정에 간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요금 고지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통화량이 2배 이상 늘어나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랑 이렇게 많이 통화를 한 거지? 남편은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부는 계좌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최근 한 달 동안 아내의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씩. 총 금액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내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왜 장모님께 돈을?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장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으신 편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낸 거지? 남편은 더 과거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매달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이 친정으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대체?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아껴왔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남편도 모르게 친정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통장 내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떡하죠? 일단 며느리가 돌아오면 얘기를 해봐야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건 너무. 화를 내면 안 된다. 이유를 먼저 들어봐야 해. 처남?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며느리는 오빠에게 거액을 송금한 걸까요? 그것도 남편 몰래 마치 장모님께 드리는 것처럼 속이면서.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오, 매영. 오랜만이네. 처남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았습니다. 형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응, 말해. 혹시 최근에 저희 집사람한테 돈을 받으셨나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 계좌로 제 와이프가 돈을 보낸 것 같아서요. 꽤 큰 금액인데. 아, 그거. 처남의 목소리가 어색해졌습니다. 그게. 매형, 미안한데 그거는 내가 급하게 필요해서 동생한테 좀 빌렸어. 얼마나 빌리셨는데요? 한 1,500 정도? 1,500만 원이요? 응. 사업 자금이 급해서. 동생이 도와준 거야. 곧 갚을 거야. 남편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형님, 그거 부부 공동 재산인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동생이 너한테 말하지 말래서. 미안해, 매영.
내가 동생한테 사정했어. 무슨 사업이길래 그렇게 급하셨어요? 그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은 좀. 처남은 말을 흐렸습니다. 형님, 그 돈 언제 갚으실 건데요? 조만간. 조만간 갚을게. 미안해.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귀가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저녁은? 먹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데? 처남한테 1,500만 원 빌려준 건 나 오늘 알았어.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오빠가 급하게 필요하다길래 도와준 거야.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뭐냐고? 그게 우리 돈이잖아. 집 마련하려고 모은 돈이고. 곧 갚을 거래. 걱정하지 마.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덤덤했습니다. 언제 갚는데? 처남 사업이 뭔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모른다고? 오빠가 자세히 말 안 해줬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500만 원이나 빌려주면서 뭐 하는데 쓰는지도 모른다고? 당신은 왜 내 친정 일에 그렇게 참견이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참견이 아니라 이건 우리 돈 문제잖아. 내가 번 돈도 섞여 있어. 내가 내 돈 어디에 쓰든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공동 계좌에서 나간 돈인데 무슨 소리야. 부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싸우는 걸 처음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얘들아, 그만해.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싸우면 뭐해?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얘야, 진정해.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1,500만 원을 처남한테 빌려주고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화를 내면 더 꼬여. 그럼 어떡하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구나.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뭘 더 숨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모르지. 하지만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당당한 건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이 심상치 않아. 다음 날 남편은 회사를 반차내고 처남의 사업장을 찾아갔습니다. 처남은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업이라고 했지만 사무실은 초라했습니다. 매형, 왜 이렇게 갑자기? 처남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1,500만 원 정말 사업 자금이 맞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처남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님, 저는 지금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형, 미안해. 사실은 빚이었어. 빚이요? 응. 내가 사업하다가 빚이 좀 생겼어.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동생한테 도움을 청했어. 얼마나 되는데요? 원래는 3,000만 원 정도였어. 동생이 반을 갚아줬고 나머지는 내가 갚아가고 있어.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그 1,500만 원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형님 빚을 갚은 거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 갚으실 건데요? 처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장은 어려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 뭐라고요? 12년은 걸릴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매형.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건 사기예요. 곧 갚는다더니 12년이요? 매형, 목소리 좀 낮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집 마련 자금을 처남 빚 갚는 데 쓰고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처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처남 사업장 다녀왔어.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 돈이 사업 자금이 아니라 빚이었다며? 그것도 12년은 돌려받지 못한다며? 며느리는 침묵했습니다. 왜 거짓말한 거야? 곧 갚는다고 했잖아. 나도 오빠가 곧 갚을 줄 알았어. 그걸 믿고 1,500만 원을 준 거야? 정말?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정말 그렇게 순진하게 믿고 준 거야? 당신은 몰라. 가족이 위기에 처하면 도와줘야 하는 거야. 도와주는 것과 우리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건 다르잖아. 나한테는 오빠가 가족이야. 오빠가 힘들면 내가 도와줘야지. 며느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럼 나는? 나는 당신한테 뭐야?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당신도 가족이지. 말만 그렇게 하지 행동은 전혀 다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은 친정 오빠는 도와주면서 나한테는 의논도 안 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돈을 멋대로 써버렸어.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뭐? 오빠를 도운 게 잘못이야? 가족을 돕는 게 죄야? 그게 아니라 당신은 이기적이야. 자기 돈만 생각하잖아.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라. 며느리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30년간 모아온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혹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노리는 것이 혹시 이 돈까지는 아닐까? 시어머니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곳에 숨기기로 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힘들게 모은 돈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것마저 빼앗길 순 없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은 이미 더 깊고 더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의 최종 목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흘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퇴근해도 서로를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목했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큰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어디 가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친정 다녀올게요. 또? 이번 주에만 벌써 2번째 잤니? 할 일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 와이프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불안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미행해 볼까요? 미행? 네. 정말 친정에 가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라. 진실을 알아야 해. 남편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 막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며느리의 차는 친정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남편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의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고급 오피스텔 앞에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차에서 내려 큰 가방을 들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30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들어간 여자분 어느 호실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1205요. 그런데 누구신데요? 가족입니다.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5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큰 도움이야. 처남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오빠. 가족인데 당연하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매형은 아직도 몰라? 응, 모를 거야. 알면 난리 날 테니까. 미안해 언니. 내가 언니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아서. 신경 쓰지 마. 나는 괜찮아. 오빠가 중요해. 남편은 문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누구지? 처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처남과 며느리는 남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매형? 형님 그리고 여보. 뭐 하는 거죠 여기서?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왜 여기? 내가 왜 여기냐고? 내가 할 말이지.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남편은 오피스텔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넓고 깔끔한 거실, 새로 산 듯한 가구들, 값비싼 TV와 소파. 이게 뭐야? 그게.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남이 나섰습니다. 매형, 이건 내가 새로 얻은 사무실 겸 숙소야. 사업 때문에. 사무실? 이게 사무실처럼 보여요? 남편은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있는 방이 보였습니다. 옷장도 있었고 생활용품들도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건 부동산 계약서? 계약서에는 이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세 15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계약자 이름은 처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입금 내역을 보는 순간 남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입금자 명의는 아내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보증금을 냈어? 3천만 원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언제? 어떻게? 2달 전에. 2달 전? 남편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처남의 빚 1,500만 원. 그리고 오피스텔 보증금 3천만 원. 합계 4,500만 원. 당신, 대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한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부부 공동 계좌. 남은 잔액 200만 원. 이게 뭐야? 남편의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계좌에 5천만 원이 있었잖아. 지금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며느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대답해.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 오빠 사업 자금으로 썼어. 뭐? 오빠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필요했어.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거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4,800만 원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남한테 다 줘버렸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집 사려고 우리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라고.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랬어? 왜?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형 진정해. 내가 다 갚을게. 형님은 입 다물고 계세요. 형님이 갚을 능력이나 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돼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 장모님께 드린다고 했잖아. 천안 빚 갚는다고 했잖아. 그건 그렇고. 그런데 오피스텔까지? 사업 자금까지? 대체 얼마나 더 숨긴 게 있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오피스텔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 처남 그리고 장인 장모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가족 사진에 나는 왜 없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한테 가족이 아니었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더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대표자 이름. 처남과 며느리 공동 대표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오빠랑 같이 사업 시작하기로 했어.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1년 전부터. 1년 전? 남편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네. 우리 집 사자고 같이 미래 만들자고 했던 그 말들이. 그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냐. 당신은 나랑 미래를 만들 생각이 없었잖아. 처남이랑 사업할 생각만 했으면서.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우리 친정 가족이 더 중요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네 집은 여유롭잖아. 시어머니도 연금 받으시고 집도 있고 당신도 안정적인 직장 있고. 그런데 우리 친정은 달라. 아버지는 아프시고 오빠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어. 나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다 망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딸이야. 언니야. 내 가족을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남편한테 상의도 없이 부부 재산을 다 쏟아붓는 게 말이 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킨 거야.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여자가 7년을 함께 산 아내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남편은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대체 뭐였을까? 결혼 7년. 그동안 아내를 사랑했고 믿었고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남편은 그저 돈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친정 가족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 돈을 다 썼다고? 네, 어머니. 4,800만 원. 다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그 애가 그럴 줄 몰랐구나.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얘야, 이건 이혼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이혼이요? 그래. 며느리가 너를 속이고 부부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그것도 친정을 위해서만 쓰고.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는데요.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했는지.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신뢰가 없으면 부부가 될 수 없어. 아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2시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본다고? 무엇을 생각한다는 걸까요?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빼돌릴지 아니면 어떻게 이혼 재산 분할을 받아낼지. 남편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그저 친정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했을 뿐이라고. 그 시각 친정집에 도착한 며느리는 오빠와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매형이 다 알아버렸는데 어떡해? 괜찮아.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계획이 뭔데? 며느리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는 거지. 시댁에 집이 있잖아. 그것도 내 모 챙겨야지. 하지만 그건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나는 7년 동안 참고 기다렸어. 이제 내가 가져갈 차례야.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것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친정으로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너머로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부부 공동 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죠. 이혼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는 재산 처분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어머니 명의 집인데. 어머님 명의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공동 명의나 결혼 후 취득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 내역을 보면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 네.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정신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어머니께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집은 안전합니다. 어머니 명의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래요. 시어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구나. 내가 너무 걱정했어. 그리고 며느리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게 명확하니까 오히려 제가 유리하답니다. 그래. 그나저나 며느리한테서는 연락 없니? 없어요. 친정에서 묵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야. 내일 집에 갈게.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당신이 다 썼잖아. 4,800만 원. 천안 빚 갚고 오피스텔 보증금 내고 사업 자금 주고. 그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 돌려받는다고? 처남이 언제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을?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부부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당신이 나를 속이고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위자료? 그래, 위자료. 변호사님 말로는 최소 2천만 원은 받을 수 있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그래, 법정에서 보자. 나도 준비 다 했어. 남편도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나도 할 말 있으니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온대? 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신 처남한테 준 돈 그것도 다 증거로 제출할 거야. 통장 내역, 계좌 이체 내역, 오피스텔 계약서까지. 며느리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차에 올라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집도 못 가져가고 돈도 없고. 이럴 리가 없는데. 며느리는 급히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어?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혼하자. 며느리의 첫 마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이었어. 좋아. 그럼 재산 분할 얘기를 해야지. 며느리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집은 결혼 생활 7년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았으니까 내 몫도 있어. 시세가 5억이라고 하던데 절반은 내 거야. 뭐라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집이 내 거라고? 이 집은 내 명의야.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그럼 재산 분할 대상이에요. 며느리는 당당했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법을 모르는구만. 부모님 명의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야. 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이 집은 어머니 명의고 결혼 전부터 있던 집이야. 당신이 손댈 수 없어. 그럼 당신 차라도. 내 차? 차량 가치 1,500만 원짜리?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남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공동 계좌에 있던 돈은? 오빠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이혼하기로 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뭐? 그럴 리가. 시댁집은? 시어머니 명의래.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래. 그럼 공동 계좌에 있던 돈은? 내가 오빠한테 다 줘버렸잖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갚아야 해. 그 돈 돌려줘. 언니, 그게. 갚아. 당장 갚으라고. 진정해. 나도 지금 어려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그럼 어떡하라고. 나는 지금 빈손이야.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사업 잘 되면. 사업은 언제 잘 돼? 1년? 2년? 그동안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미안해.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한 며느리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인 어른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오빠한테 줬다고? 내 아버지. 우리한테는 말도 없이? 죄송해요. 오빠가 급하다고 해서. 장인 어른은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넌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아버지. 남편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쓰다니. 그게 말이 되니? 하지만 오빠를 도와야 했잖아요. 오빠를 돕는 것과 내 가정을 파탄내는 건 다른 문제야. 장인 어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보다 나를 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야. 옳고 그름의 문제지.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모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엄마. 사위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봐라. 싫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 계획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7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시댁 제사도 챙기고 시어머니 눈치도 보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면서 모두 마지막에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다시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니 오빠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오빠 뭐해? 이사 가려고. 이사? 왜? 월세를 못 내겠어. 사업이 안 되니까 돈이 없어.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은? 그것도 날리게? 집주인이 월세 밀렸다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대. 뭐? 3개월 밀렸거든. 450만 원.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까지 하면 그럼 남는 게 얼마야? 2천만 원 정도? 며느리는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데 그 2천만 원도 당장 돌려주긴 어려워. 왜? 내가 다른데 빚도 있거든. 그거 먼저 갚아야 해.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오빠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 지금 이혼하게 생겼고 빈손이야. 빈손.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언니 내가 꼭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1년 아니 2년만 기다려줘. 며느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2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그동안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며느리는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장인 어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우리한테도 돈 줬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6개월 전에 우리한테 500만 원 줬잖아. 그것도 남편 몰래 준 거 아니니?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돈도 있었습니다. 그건 효도하고 싶어서. 효도는 무슨 효도야? 남편 돈을 훔쳐서 주면서. 장인 어른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린 그 돈 받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자꾸 주겠다고 해서. 이제 보니 내 돈이 아니었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그 돈 돌려줄 거야. 사위한테. 아빠 아니에요. 그건 제가 번 돈도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든 말든 남편 동의 없이 쓴 돈이잖니. 잘못된 거야. 장모님도 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우리한테 너무 실망이다. 며느리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재산도 그리고 이제는 친정마저. 휴대폰을 보니 남편의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과했다는 것을.
남편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언제나 파멸을 부르는 법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첫날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실.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한쪽에는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다른 쪽에는 며느리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목록을 보니 공동계좌 잔액 200만 원, 남편 명의 차량 일대가 전부네요.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측에서는 부인이 공동재산 4,800만 원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 친정 오빠를 도와준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부인,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은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측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이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이것은 청구액일 뿐이고 최종 금액은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인이 처남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여 위자료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당장은 불가능해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불가능한가요? 처남이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갚을 수 없대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부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재산 분할도 받기 어렵고 오히려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처지입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복도에서 남편과 며느리가 마주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야?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가족을 도운 것뿐이야. 나는 당신한테 가족이 아니었어?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믿었고. 그런데 당신은 나를 그냥 돈줄로만 본 거지.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설명해봐.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미래를 담보로 친정을 도운 거야?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며느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도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정 결렬됐어요. 재판 가야 돼요.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2천만 원 내래요. 2천만 원? 장인 어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제가 공동재산을 임의로 썼다고.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언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 오빠가 2천만 원 내줄 거야?
나도 돈이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내가 준 돈은 5천만 원 가까이 줬잖아. 그게 다 빚 갚고 사업 자금 쓰고 오피스텔 원상복구하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5천만 원이 다 없다고? 응. 미안해. 며느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5천만 원. 남편과 함께 3년 동안 모은 돈. 그들의 미래였던 돈. 그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인 어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 정말 실망이다. 아버지. 아들아, 넌 왜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동생한테 손을 벌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너. 장인 어른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왜 남편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썼니? 그게 옳은 일이었니? 오빠를 도와야 했잖아요. 가족을 돕는 것과 내 가정을 파탄내는 건 다른 문제야. 이제 보니 넌 결혼을 뭐라고 생각한 거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구나. 가족이 중요한 건 맞지만 내 가정은 더 중요한 거야. 남편이 우선이야. 죄송해요, 아버지.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이미 다 망가졌는데. 장모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거라. 엄마? 우린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 그럼 나 어떡하라고요?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해. 며느리는 엄마의 차가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결혼 초에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시어머니도 좋으셨고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친정 오빠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였을까요? 그때부터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이 망하면 어떡하지? 오빠를 내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조금씩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그리고 점점 더 큰 금액으로. 남편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모님께 드린다고 친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진실은 모두 오빠에게 갔습니다. 오빠의 빚, 오빠의 사업, 오빠의 생활비.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빠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아서 더 큰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법정에서 보자.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친정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간신히 계약했습니다. 텅 빈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한 거지? 7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 시어머니의 따뜻한 포옹, 축하해 주던 사람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 혼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 재산 분할은 원고의 차량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대신함. 그리고 피고가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친족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간주하며 원고는 피고의 친족에게 별도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 그리고 오빠가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것. 법정을 나온 며느리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남편이 변호사와 함께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덩그러니 놓인 짐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친정의 신뢰도 재산도 미래도.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남았습니다. 1,500만 원의 빚. 그리고 끝없는 후회. 며느리는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방에는 그녀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얘야 힘들었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네, 그럴게요.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뢰를 잃은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입니다.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날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런 날이 올까요?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9,000원. 위자료 1,500만 원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새 일하고 집에 돌아와 잠깐 자고 또 일하러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냉담했습니다. 가끔 전화를 해도 대화는 짧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던 며느리는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끼고 있었습니다. 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빼지 못했습니다. 이것만이 행복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욕심은 이렇게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후회뿐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며 위자료를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1,500만 원 중 지금까지 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1,000만 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며느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1,500원입니다. 남편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너는? 나도. 그럭저럭. 그래, 다행이다. 남편은 음료수를 들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위자료는 잘 갚아가고 있어? 응. 조금씩 갚고 있어. 힘들겠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거니까. 며느리는 드디어 위자료를 다 갚았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마지막 송금을 하고 난 후 며느리는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액 35만 원. 3년 동안 벌어서 남은 돈이 고작 35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내가 욕심부린 대가구나.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홀가분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으니까요. 며느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35살이 된 자신의 모습.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며느리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며느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전 남편에게, 전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올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은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올바른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전 남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자였습니다. 솔직하고 밝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팅 어땠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내가 다시 행복해질 때가 됐어. 네, 어머니. 이번에는 신중하게 잘 선택할게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앞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좋은 분이어서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아가씨, 오늘 손님이 많네요. 네, 사장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그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욕심도 거짓말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지만 후회만 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는 바뀔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오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책을 읽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욕심은 독이라는 것을, 거짓말은 결국 들통난다는 것을, 신뢰는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전 남편은 새로운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새 며느리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번 며느리는 정말 좋구나. 네, 어머니. 저도 행복합니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니 나도 기쁘다.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우연히 전 남편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새 부인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보여. 그리고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자신이 잃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과거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